보시면 이 코로나라는 게 그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근데 박테리아랑 좀 다릅니다.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조금 더 크죠. 박테리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현미경으로 볼 정도의 수준이 박테리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김새도 이렇게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박테리아의 형태를 얘기를 한 거고 그냥 보편된 수준에서. 그리고 바이러스도 또 이렇게 아까 그 저희 돌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 박테리아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훨씬 작아서 그 현미경으로도 못 보고 해서 초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뭐 돋보기로도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고 완전 작아서 초현미경으로 봐야지만 겨우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에 비해서 발견이 한 100년, 200년 정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한 그 이 박테리아가 세균이거든요.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한 1674년도 정도에 이제 발견이 됐다면 바이러스는 그 후 한 200년 정도에 발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크기가 좀 크고 바이러스는 엄청 작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보시면 이렇게 엄청 이쪽이 더 크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 박테리아는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곰팡이 같은 것도 있고 뭐 버섯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유산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듯이 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세포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이렇게 뭐 이런 펜같이 물체같이 생명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가운데에 있는 반생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뭐 좀 세포막도 있고 세포벽도 있고 여기 보시면 핵이라 뭐 단백질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비해서 바이러스는 그냥 그 딱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외에 그냥 이렇게 바깥에 뭐 이렇게 좀 단백질로 이렇게 덮여 있을 뿐인 이런 좀 생물도 아닌 뭐 무생물도 아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딱 이렇게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정말 자기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반생물이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먹을 것만 있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생식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균이 퍼져나갈 수는 있는데 바이러스는 그냥 이렇게 만약에 숙주가 되는 동물이 없다면 그냥 자연 공기 중에 있다면 바로 죽어버려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어디 생물체에 기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 생존이 바이러스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그 박테리아랑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결국에는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거는 그 기억을 여기서 좀 하셔야 되는 거는 독자 생존이 바이러스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생해서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하지 않는다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박테리아의 하나로 예로는 아까 얘기했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이나 아니면 뭐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 뭐 대장균, 뭐 식중독 걸리게 하는 균이나 뭐 결핵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바이러스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상구균 이런 거나 아니면 콜레라균 이따 얘기 조금 더 하게 될 건데 결핵균 같이 이런 균은 조금 더 대부분 제가 아까 바이러스가 독의 개념을 가진다고 독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독이 되는 몸에 사람한테 엄청 안 좋은 균들이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둘 다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는 박테리아도 분명히 안 좋게 작용하는 균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산균이나 대장균처럼 몸에 꼭 필요한 박테리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유익한 우리 신체에 유익한 균들도 있는데 바이러스는 대부분 거의 다 몸에 해로워요.
조금 더 심하면 지금 그 코로나도 바이러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듯이 코로나처럼 엄청 몸에 심각한 기능을 이렇게 죽음에 가까우게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대부분의 독의 역할을 하는 게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치료는 가능해요. 치료를 할 수 있는 원리만 찾으면 둘 다 치료는 가능합니다.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가 있다면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둘 다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인간의 역사 오랫동안 지금의 과학이 발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특히나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상당히 많고 계속 돌연변이가 막 일어나요.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세포 속에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침투를 해서 또 변형되면서 그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박테리아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몸속에 침투를 하더라도 세포 속 안으로는 침투가 안 돼요. 근데 바이러스가 문제가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세포 속 안으로 침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제 완전 이제 핵 속에 유전자까지 침투를 해서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그 세포에 이제 침투하거나 번식하는 것을 좀 막게 해주는 게 항바이러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바이러스제는 요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바깥에서 숙주가 만약에 없다, 숙주가 죽어 있다라고 했을 때 박테리아는 그래도 살아가요. 근데 바이러스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크기가 작아서 세포 속 안까지 침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랑 조금 이게 만약에 이 몸 밖으로 나갔을 때 날씨가 만약에 덥거나 늦봄이나 여름이 되면은 얘가 더 생존율이 떨어지는 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기 같은 게 겨울에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추워서 막 우리 몸의 온도가 낮아져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더 커지는 거죠. 춥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나 아니면 더워지는 이제 늦봄이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적은데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막 한참 증가하다가 지금 좀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확실히 늦어지게 되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더 이게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형태는 라틴어로 독에 해당되는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독자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한 게 코로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박테리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분명히 아시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 어쨌든 인간에게 침투해서 이렇게 병을 유발해내는 독인데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이 인간에게 침투하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가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예전에 2002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2002년도에 지금부터 엄청 옛날이죠. 올림픽 할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2012년에 메르스, 2019년에 코로나. 세 개 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발병자가 발생을 했던 코로나균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코로나가 총 한 7번째 변형된 바이러스라는 거죠. 코로나라는 균이 있는데 이게 벌써 그냥 코로나19라고 아까 코비드19라고 이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발견한 코로나의 한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신종이라고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전에는 중동에서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메르스라는 게 이름이 붙여졌고, 사스는 또 다른 내용이 이름이 붙여졌겠지만, 여기 보시면 코비드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왕관처럼 생긴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벌써 7번째 변형된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건데, 사스나 메르스보다 또 훨씬 또 강력하게 이렇게 뭐 사람들의 발병률을 이렇게 전염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치사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으로 시작이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미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고, 뭐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2002년 사스나 2012년 메르스 때를 다 겪어보면서 좀 무섭긴 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뭐지? 이렇게 다들 조심하래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낙타 가까이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 파장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는 또 워낙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병을 하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렇게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좀 여러분들 그 변형이 좀 무섭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기 어렵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발병률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이렇게 또 잠시만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2019년 12월에 이제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20년 1월, 올해 1월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난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상으로 만날 정도로 사회가 많이 이렇게 변화됐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와서 오늘도 한 45명 정도가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이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뭐 여러 군데 나라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각 국가의 삶이 다 일상을 또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듯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각 국가들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돼요. 팬데믹을 선언을 하죠. WHO라는 곳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도 면역력이 낮은 노인이나 아이들이 많이 이 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걸리느냐라고 봤더니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률이 높다. 바이러스가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돌아다니게 되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어쨌든 사람에게 오기까지는 뭐 모기를 통해서 옮겨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쥐벼룩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나 뭐 이런 좀 감염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여러 매개체, 어떤 이렇게 몸에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눈, 코, 입에 이렇게 점막들을 이용해서 옮겨지기도 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상당히 높았던 게 얘가 공기 중에서 엄청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 사람이 기침을 한번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해서 요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요. 기침이랑 재채기를 이렇게 감염자가 아무래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은 바이러스가 침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죠. 비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비말에 묻어서 막 날아가요. 공기 중에 이렇게 퍼져서 나가서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날아가는데 총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느냐 하면요. 한 번 기침할 때 튀기는 침의 방울수가 3,000방울이나 된대요. 그럼 3,000방울 안에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현미경으로 보여야 되는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겠죠. 3,000방울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햇빛으로 이렇게 비춰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재채기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분무기가 이렇게 물을 뿜듯이 푹 하는 듯이 이렇게 뿜어지는데 어쨌든 눈으로 물방울들이 이렇게 기침하는 물방울들이 보이게 되는데
바이러스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더 작아진 형태이니까 그 물방울 안에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비말이 이렇게 기침 자체는 3,000방울 정도 되고, 재채기 있잖아요.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고, 재채기는 패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패치 하게 되면은 이제 한 3만 개 정도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재채기를 할 때는 한 2m 정도를 날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게 한 2m를 간격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게 기침이나 재채기만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할 때, 대화할 때 이런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해서 이게 침 튀긴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면. 그런 침이 그냥 내가 입 꾹 다물고 있고 이렇게 코로 숨 안 쉬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 쉴 때 이렇게 들어 마시게 되고 눈이나 이렇게 코나 귀로 이렇게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 비비지 말라, 뭐 이렇게 코 만지지 말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침이 튀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만졌을 때 그 침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묻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꼭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침방울이나 이런 게 워낙 강력하게 이렇게 거의 초속 40m 정도가 나온대요. 40m면 이제 거의 태풍에 맞먹는 위력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침을 한 번을 팍 해버리면은 태풍처럼 날아가서 여러분들 얼굴에 딱 붙어버리고, 그리고 어디 뭐 책상이나 뭐 샤프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 교복이나 뭐 여러 가지 분대에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갔다 와서는 손 씻고 뭐 눈 만지지 말고 마스크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이러스를 가장 우리 몸 안에 있던 거를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거는 침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대한 이 비말로 많이 이렇게 번져 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위생 감각이 좀 떨어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닦지도 않고 더럽게 있고 하면은 온갖 세균이 범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균도 많고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면역력을 크게 갖추기 어렵고 침방울을 제대로 이렇게 닦기도 어려울 테니까 아무래도 더 전염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데, 가장 두려운 거는 이게 치료제가 없네.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됐고, 내가 이제 열심히 의학회사나 제약회사들이 이거를 어떻게든 파헤치려고 하고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변형돼요. 아직 사스나 메르스에 대한 해결책도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벌써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막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WHO가 처음에는 그냥 간과해요. 그냥 중국이랑 한국에서 정도, 그냥 일본 조금, 그리고 뭐 태국 뭐 몇 군데 정도에서만 그냥 정말 그냥 감기처럼 유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간과하고 있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뭐 위생관념도 조금 옛날보다는 나아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퍼질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좀 사람을 너무 믿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WHO가 결국에 팬데믹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2019년 12월에 이제 처음 보고가 됐으니까 2020년 3월이면은 적어도 약 4달에서 3달 정도 된 다음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3월이면은 엄청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을 때고, 이 WHO의 이게 팬데믹 선언이 늦어지면서 이미 보균자들,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이미 돌아다닌 이후가 되겠죠. 팬데믹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PAN까지가 한 글자고 데믹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또 그리스어에서 온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파는 올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모두 이런 뜻이고, 데믹은 그냥 사람이란 뜻인데, 팬데믹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병,
전 세계적으로 펴져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등급등이 있는데 WHO가 총 6개 등급을 매겨놔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뭐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 동물한테만 바이러스가 있다가 이게 사람한테 옮고 사람 간에 옮고 뭐 그냥 그 국가 지역 간에 유행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또 국가 수준으로 번졌다가 또 이게 다른 나라로 번지고 여러 대륙에서 발발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좀 6단계로 나눠서 이 질병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뭐 한두 개의 국가가 걸리는 게 아니니까요. 팬데믹 선언을 합니다. WHO에서. 좀 늦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지금도 늦장 대응을 했다.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팬데믹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침으로 튀기는 거라고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지역사회 정도에서만 감염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교통도 발달이 됐죠. 뭐 미국에 이렇게 항공기 타고 넘어가면 또 되고 그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전파력도 또 어마어마한 거죠.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보균자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염자들이 번지고 퍼져서 여러 대륙으로 광범위하게 펼친 게 이 팬데믹이고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2020년 3월 11일에 하고 맙니다. 네, 이 팬데믹 선언의 의미는 몇 번 없었어요. 팬데믹이었던 적이. 그러니까 아무리 독감이 유행을 하고 뭘 해도 그 팬데믹 선언까지 가는 일이 보통 잘 없는데 이 홍콩 감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게 있었고 총 2번 있었어요. 그냥 코로나 이전에는 사스나 메르스도 팬데믹 선언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 한 40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이 이제 한 40년 만에 나타난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팬데믹 선언을 했고 네. 네, 이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WHO에서도 크게 심각성을 인지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중요한 건 이 팬데믹 선언을 자꾸 늦춘 이유가 WHO에서 자꾸 늦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그냥 지금까지는 줄고 그러니까 계속 인류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WHO가 만약에 판단을 내리면 세계 경제가 막 뒤흔들리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완전 이렇게 세상이 개벽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팬데믹 선언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도 한편으로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WHO가 생긴 이후에 내렸던 이렇게 사례가 3개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 WHO가 있기 이전에 크게 우리 인류를 좌우했던 전염병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흑사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천연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개 다 뭐 세계사나 아니면 뭐 역사, 사회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생기게 된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생물이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죠. 단세포에 해당하는 세균이나 아니면은 그 바이러스가 왜 인간에게 퍼졌을까? 왜 인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아픔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기원이 거의 뭐 유목 생활을 이제 끝낸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좀 정착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인류가 아무래도 농경과 이게 정주에 따른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타나는 게 사회를 이루고 부락을 이루고 뭐 도시를 이루고 하다 보니까 사회를 이뤄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집단 생활이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그 곳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떤 동물에 붙어 있었는데 그 동물은 뭐 만약에 뭐 지금 우한폐렴이라고 얘기되는 그 원인이라고 얘기되는 박쥐가 있듯이 그리고 조류독감이나
뭐 아니면 낙타 얘기 나오듯이 동물한테는 이미 면역이 있는 바이러스인 거예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세포,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도 이게 내성이 있는 동물들인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걔네들 말고 인간한테 왔을 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퍼지고 증식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보고 그게 인간한테는 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뭐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나 뭐 이럴 때 그 세균과 바이러스도 그 길을 따라서 뭐 실크로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길을 따라서 바이러스들이 뭐 원래 한 대륙에만 있다가 이 대륙과 저 대륙 막 이렇게 펼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펼치게 되죠.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이 바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가장 크게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갔던 흑사병이 있어요. 흑사병은 14세기 중엽에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중엽까지 한 300년 동안 이 병이 계속 유행을 합니다. 300년이면 여러분들 지금 저희 벌써 한 7개월 됐는데도 이렇게 좀 답답하고 힘들고 무섭고 하고 사람들도 많이 죽는데 300년 동안 이게 유럽에서 이 흑사병이 이렇게 계속 유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전 지역에서. 그래서 이 흑사병이 엄청 무섭게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도 이제 패스트균이라고 해가지고 박테리아에 의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14세기 유럽인의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 패스트로 이렇게 뭐 아까 3분의 1도 있고 2분의 1이라는 얘기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 나갑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교황이 맨 위에 있고요. 교황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왕이 있고요. 그 왕 밑에 이제 각 영토에 지주들이 있을 거고 지주 밑에 이제 농민들 이렇게 지주에 이제 소속된 이제 이렇게 노예라고 하기는 그렇고 농민들이 있는데 이제 거의 수직 관계죠. 지배 계층이 확실하고 노동층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교황이 워낙 이제 그 강력한 힘을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의 이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흑사병이 한 300년 정도 이어지니까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하는 앞에서 이제 신의 힘이 무색하게 느껴진 거죠. 사람들이 이제 지쳐버리게 되고 뭐 처음에는 뭐 마녀 사냥도 하고 막 이렇게 뭐 누군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지방에게 뭔가 이렇게 신의 천벌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냥 내 동생이 죽어나가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죽고 막 다 그냥 내 주위의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살리질 못해. 그리고 내가 모셨던 주인, 뭐 지주나 뭐 왕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이나 그리고 또 교황이나 신에 대한 믿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얼토당토하는 것들을 막 믿기도 하고요. 얼토당토하는 것도 믿기도 하고 막 마녀 사냥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토당토하는 것들 믿기도 하고 입에 뭐 새부리 같은 거를 좀 끼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냥 내 몸을 스스로 때리는 이런 형태로까지 그러니까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진짜 좀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가고 교회의 권위가 막 흔들리게 되고 너무 이제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너무 슬프고 암울한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르네상스라는 이제 문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 예술의 후퇴라고 써있긴 했는데 예술가들이 다 죽어나갔죠. 예술가들도 다 죽어나갔고 뭐 사회계층이 아무래도 지배계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제 노동력의 주요 인물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막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우를 막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계층에 대한 변화나 내용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공포가 완연한 와중에 신에 대한 믿음도 줄어들게 되고 대신에 이제 다른 해결책을 막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회체제가 많이 바뀌게 돼요. 그 중에서 또 좀 최초로 나왔던 게 베네치아라는 여러분들 물의 도시 베네치아 아시죠? 이탈리아 쪽에 있는 베네치아에 외국 선박이 막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근데 이때는 흑사병이 너무 무섭고 이게 좀 전염된다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이 배가 함척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40일 동안 그 배에서 아무도 못 내리게 했어요. 일단은 40일 동안 그 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도착을 했는데도. 그럴 과정을 거쳐서 뭐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 하면은 이제 내릴 수 있는 거죠. 페스트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잠복 기간 10일 정도 됐었으니까요. 한 40일 정도를 못 내리게 하고서 그 이후에야 이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내리게 했을 정도로 그 시작이 이제 바로 흑사병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나 이런 것도 검역을 많이 실시를 하게 되고 요즘에는 40일보다는 훨씬 앞당겨서 이런 검역 조치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흑사병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지만 결국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뭔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요.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인간을 그리지 못하게 했고 뭐 신만을 우러러보고 이런 생활이었는데 이제 정말 이제 새로운 방식의 예술의 문화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랬고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이제 진행이 된 한 2년 정도 진행이 된 독감입니다. 원래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요. 스페인에서 이제 언론이 원래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스페인 언론에서 좀 대서특필을 하게 되면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이 잘못 붙여지게 된 거죠, 나름.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이제 1918년에 처음 이제 프랑스에 주둔하던 이때가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4년도부터 이제 18년도까지 한 14년간 진행이 되는데 거의 이제 종전 가까이에 18년도부터 20년까지 스페인 독감이 창궐을 하게 되고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1차 세계대전 종전이 조금 빨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스페인 독감 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요.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이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가 한 9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전쟁에서 막 총 쏴고 막 칼로 이렇게 하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죽은 거죠. 5천만 명이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독감도 퍼지게 된 이유가 원래는 프랑스에서 주둔하던 미국에서 이제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독감이 독감에 걸린 채로 미국으로 이제 귀환을 한 거죠, 병사들이. 그러면서 미국에 팍 퍼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게 됐죠. 이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에도 좀 피해를 많이 줬어요. 1918년에서 20년도면 우리나라는 한참 이제 식민지 시대였죠. 그래서 무오년 독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도 인구의 절반이 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죽진 않았어요. 한 14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감염이 됐고 대신에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걸려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독감입니다. 그리고 천연두라는 또 무시무시한 질병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호환마마
그리고 뭐 무서운 게 전쟁 뭐 이렇게 옛날에 진짜 옛날에 많이 하던 얘긴데 천연두를 이렇게 마마라고 했어요. 이렇게 뭐 중전마마납시오라고 얘기를 하듯이 마마라는 게 이 애가 뭔가 신의 형벌처럼 느껴지고 너무 무섭다 보니까 마마님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 천연두를 마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두라는 것도 뭐 두창 바이러스라는 것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연두는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보다 훨씬 좀 이렇게 역사 서적에 오래된 질병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발견될 정도로 미라도 이게 걸린 게 이렇게 막 피부에 보이는 거예요. 천연두에 걸리면 수포 같은 게 올라가요. 여드름보다 커요. 한 여드름보다 커서 한 새끼손가락만한 이 수포들이 얼굴에 막 이렇게 돼서 뭐 곰보 자국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곰보 자국처럼 막 이렇게 수포가 결국에는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빵 이렇게 터지게 되는 그리고 얼굴에 자국을 많이 남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서적에 이것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천연두에 걸리고 살아남은 뭐 역사적 인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기원전 1157년 정도에 한 3000년 전이죠. 이렇게 미라가 그 천연두에 걸린 이렇게 피부를 갖고 있는 게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병자호란 때 인조와 조선과 이제 청나라의 싸움이 막 병자호란이 남한산성에서 막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에 이제 청나라가 온 거죠. 그 사람이 만주군이잖아요. 근데 그 만주군이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면역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홍타이지라는 그 태종이 청나라의 태종이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천연두가 창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천연두는 한 번 걸리고서 이제 이걸 이겨내면은 사람들이 안 걸린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곰보 자국이 한마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천연두는 다시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알지만 한 번 앓으면 진짜 거의 죽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바이러스라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알고는 있는데 이 태종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도 이걸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얘 막 천연두가 엄청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 군인들도 한두 명씩 걸렸다는 이제 보고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괜히 그냥 조그만 나라 하나 먹으려다가 내가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원래는 그냥 이렇게 남한산성에서 볼무로만 이렇게 데리고 갈 게 아니라 서울까지 그냥 한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 천연두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천연두를 피해서 다시 본국으로 귀국을 빨리 했다는 보고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논문이 얼마 전에 나왔었고 관련한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워낙 오래된 바이러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알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을 갖추면 한 번 정도 진짜 약한 바이러스를 한 번 정도 앓으면 걸리지 않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그리고 스페인 부대가 이제 뭔가 남미의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방법 중에 하나로 세균전을 썼다. 천연두균을 가져가서 그 면역력이 없는 그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한 몇백 명, 배 타고 몇 명이나 그 시대에 건너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총이랑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 천연두가 없었다면은 그 아즈텍과 잉카 문명이 그렇게 빨리 쉽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역사가들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천연두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완전히 박멸을 하게 된 첫 바이러스가 됩니다. 지금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번에 신종 코로나 이제 19도 7번째 변이를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만큼 이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아는데 이것을 잡아내는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항생제나. 근데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박멸시킨 첫 바이러스로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지석영 선생님 종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연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잘 이겨낸 바이러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역사를 가지다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인류의 역사 동안 천연두 때문에 죽어나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맨 처음에 보이는 여기 사진이 스페인 독감 당시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침으로 비말로 사람들한테 감염이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럽에 당시에 많았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마스크를 안 써서 여기 이제 기차 버스를 못 타게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실제 그 상황이 맞는지 안녕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좀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는 게 꼭 지금이랑 닮아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자체가 1918년도니까 거의 한 100년 만에 이제 코로나가 또 이렇게 퍼진 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여기 유럽에 보시면 유럽의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고양이까지 마스크를 쓰고서 스페인 독감에 좀 많이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걸 알게 되겠고요. 지금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쓴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과 비해서 100년 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곰보 자국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천연두 이 백범 김구 선생님도 3살 때 천연두를 앓으셨었대요. 잘 이겨내셨죠, 다행히. 그래서 이렇게 좀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곰보 자국들이 얼굴에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말고도 여러 조선의 이제 초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곰보 자국들이 막 남아있는 걸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조선시대는 얼굴이 더러웠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연두를 이겨낸 훈장 같은 거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보시면 이렇게 역사를 바꾼 범세계적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전염성이나 치사율이 상당히 높고 이 팬데믹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물류의 이동이나 인적 이동이 자동으로 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사회 체제에 대한 의심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위축되고 공포심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도 상당히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이걸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시죠. 많은 사람들도 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걸 보고서 저 사람 왜 마스크 안 썼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일단 위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돈을 쓰러 나갈 수도 없고 뭘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돈을 지금 당장 쓰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지 않죠. 사람을 뽑지 않으면 또 사람들은 돈 벌 곳이 없으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죠. 근데 이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석유 관련 문제나 아니면 금융 문제나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문제가 많은 상황. 거의 패닉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쯤 다시 회복될 건지도 조금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한 40분 정도가 지났나요? 50분 정도가? 계속 몇 시까지죠, 이게? 네, 쭉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도 돼요? 조금 네네, 좋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암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래도 잘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식 방역 체제를 유지를 하고, 대처를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모티콘 보시면,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도 하고요. 우리나라만의 이제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도 하고 검사 수준이 되게 빠르고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K모델 방역 모델을 보면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진 판정을 내리고 또는 뭐 역학 추적을 막 해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다녔는지, 그 사람 돌아다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막 판단을 하고 격리 조치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합니다. 이 K 방역 모델을 정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델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춘다고 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이제 나라들은 좀 우왕좌왕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좀 우왕좌왕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것 가지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방역 모델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실행한 결과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법 자체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요.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세계법, 감염병 관련법,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이 세 가지를 좀 통과를 시킴으로 인해서 정말 빨리 대처를 좀 실효성 있는 법을 바꾸는다는 의미는 이걸 진짜 시행을 딱 해야 된다는 거죠. 야, 한번 지켜. 야, 우리 지키자. 화이팅!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지켜.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좀 강제적인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꾼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간의 이 거리두기 자체를 잘 지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 인터넷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살려서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마스크나 코로나 스캐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내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여기 방문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발빠르게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의료진도 고생이 많았고 IT 관련된 사람들도 고생이 많았고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뭐 잘 노력을 했죠. 그래서 민주적인 것이 한국의 확산반지 노력은 분명한 것은 민주적이다. 강제로 법을 바꾸긴 했지만 강제로 야 하지마 움직이지마 봉쇄 도로 봉쇄 막 대구 봉쇄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무역 이제 너네랑 안 해 이렇게 끊어버리지도 않고요. 민주적으로 대부분 자율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K 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방식들을 칭찬을 하고 우리도 본받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죠. 뭐 CNN, 뉴욕타임즈, 뭐 폭스, 뭐 여러 군데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이제 나도 너네 나라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많이 이것과 관련돼서 좀 외교도 펼쳐요. 마스크 보내줄게 아니면 진단키트 보내줄게 뭐 대신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비행기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외교를 잘 펼치게 되죠.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해요. 중국 제품 말고 코리아 제품 주세요. 진단 이거 검사 이렇게 코로나 검사할 때 진단키트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의 나라로 기억될 수도 있고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로 기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정말 어려운 시국,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서 그러니까 나름 잘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료진들이 똘똘 뭉쳐서 잘 이겨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인식이 그냥 단순히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런 사람들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다른 또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확연히 다르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부심이 생기면서 조금 더 똘똘 뭉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성공적이냐 이렇게 외신들도 칭찬하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진짜 성공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은 조금 이제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좀 종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잠시나마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확진자 이제 수가 엄청
45명, 이렇게 60명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이 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맨날 이렇게 밤마다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문자가 맨날 와요. 확진자 동선 떴으니 확인하라고 아니면 또는 어디 지역 갈 때 조심하라고 지역 모임 갖지 말라 뭐 이런 다양한 문자들이 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뉴스에서 맨날 코로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울해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예민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야, 뭐 구충제 먹었더니 코로나가 났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 먹어서 났으면 진작에 낫겠죠, 여러분들.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민간요법을 좀 맹신하게 되는 그런 막 이렇게 좀 우울증과 가까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K 방역이 진짜 성공한 거 맞느냐?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을 뿌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한국의 방역 방식이 너무 외국에서도 이런 또 다른 시각들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유교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 근데 안의 내용을 보면은 서양인이나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 이렇게 파리 사람한테 만약에 동성 공개를 그냥 그렇게 시켰다면 이거 개인정보인데 사생활인데 이거 너무 심각한 개인정보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침해야 사생활 침해야라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넨 너무 오리엔탈리즘 이런 거에 갇혀서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순종적인 삶을 살도록 배웠고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너네한테 몸에 배어 있어서 K 방역이 가능했던 거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 서양, 뭐 프랑스, 유럽 사람한테는 이거는 인권 침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조금은 있는 게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화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다 다른 문화들을 갖고 있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도덕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관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생활 만약에 동선 공개를 하더라도 안전이 최고고 이 대비를 하자는 차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지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런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로 인해서 정말 유명한 선수잖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인터뷰를 갖게 돼요. 정말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땀도 뻘뻘 나면서 했죠. 근데 인터뷰를 하다가 2월 달쯤이요. 기침을 하게 돼요. 기침을 했어요. 인터뷰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밑에 댓글들이 이제 쫙 달리는 거죠. 동양에서 코로나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다 저기 사람들 이제 코로나 걸린다.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꼴른 사람이 인터뷰한 것에 대고 저렇게 막 인터뷰를 단 거죠. 정말 좀 들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것도 막 손흥민 선수 혼자서 마스크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 다 마스크 하고 있고 악수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렇게 상당히 동양인에 대한 이렇게 비하적인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제 해외 동포 같은 분들이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만, 일본, 중국 막 이런 동양인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게 발발이 중국 우한에서 했기 때문에 동양인 전체로 이제 혐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바이러스라는 식으로 막 그냥 길만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때리고 너는 마스크 왜 써? 네가 갖고 온 일인데 마스크 너 살려고 끼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거리고 때리고 욕하고 막 인종차별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구에서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동양인들을 뭐 좀 깔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막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뭐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동양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비아냥의 대상이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인권 문제로 또 나타나기도 했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기 설명을 이제 또 드려야 되는데, 이런 대응들이 있었어요. 투명한 정보를 또 공개를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생활 침해 아니면 또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너무 남용,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을 좀 많이 했었죠. 이 K방역과 관련된 얘기였고, 네, 또 의료비 부담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 드라이브 스루 운영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하지도 않고 비대면 강의를 받기도 했죠. 저도 이제 대학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올해 처음 들어서 겪는 경험이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좋았던 적도 있었고 또 안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친구를 못 봐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서로 사회적으로 이런 여러 코로나 대응이 나타났고, 국가 재난지원금 같은 지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그 조치들이 그냥 단순한 사회 조치로만 끝나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좀만 기다려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권준욱이라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얘기를 한 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세상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상인데? 코로나 끝나면 어떤 세상이야? 라고 너무 궁금해질 수 있겠죠. 코로나 종식의 의미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의미를 해요. 코로나를 걸려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를 하겠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계속 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어렵고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뭐 멀리 보는 사람들은 2년까지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회가 갖게 되는 변화는, 물론 여러분들 가치관도 변했죠. 마스크를 당연히 써야 되고, 손 당연히 씻어야 되고, 손으로 눈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악수할 때도 손을 그냥 잡고 핸드쉐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기 팔꿈치 정도 부닥치는 정도로 인사를 하는 거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면 외교적인 자리예요. 외교적인 자리에서 완전 힙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반경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냥 자택근무를 하는, 뭐 집콕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가 될 거고, 이런 사회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사회의 도래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큰 변화의 주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노트북이라는 화면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듯이, 이 디지털 혁명 자체가 비대면 사회,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얘기를, 네.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고 경영자가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레가 얘기를 해요. 코로나19가 그러니까 최근 한 2개월이 약간 이 4월 달에 한 얘기예요. 2개월 동안 2년치의 디지털 혁신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니었으면 당연히 학교에 갔을 거고, 당연히 그냥 회사에 근무를 했을 건데, 그리고 그냥 당연히 집 앞에 있는 맛있는 분식집에 갔을 거고, 밥 먹으러 갔을 건데, 뭐든지 이제 뭐 배달 시켜 먹고요. 자택근무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혁신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얘기들도 그 전부터 계속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인터넷이 쫙 잘 깔려져 있고, 이 스마트 기기의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더 사회가 온전히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 있었고, 원래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 배워야 돼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을 때,
2년치가 확 앞당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냥 강력하게 야 이제 너네 4차 산업혁명 바로 이제 까라. 뭐 이런 느낌이 된 거죠.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에서 뭐 6가지, 7가지 더 추가가 되긴 하는데 요 정도의 이제 기술,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먼저 하고 가시면 되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예견되었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아니면 성인으로서 이제 회사들 다닐 때쯤 예견되었던 것들이 확 앞당겨져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된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타난 뭐 사회 선진국에 대한 우리의 관념 아니면 인사하는 방식 소비 같은 거 여러 가지들이 변화하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포스트 코로나의 특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3개로만 요약을 하면은 만나지 않는 이 소비가 이루어질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접촉이 없는 사회, 그리고 만나서 대면하지 않는 사회, 집에서만 있고 자택근무하는 사회, 언택트 사회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평범한 일이 평범하지 않게끔 여겨지는 시대인데 평범하게 나타나요. 막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뉴노멀 시대가 올 거고 그 선진국에 대한 뭐 지침 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선진국에 대한 위치나 이건 그 경제 흐름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 공급망들이 확 바뀌게 될 거라는 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코로나는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년도에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폐렴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고 그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침을 통해서 사람과 대면을 하면서 옮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더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 기기나 인프라가 좀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아니면 뭐 요기요 이런 거 같은 아니면 또 온라인 쇼핑 이런 거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게 앞으로 향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핵심이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시간 안배로 인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들 한 번씩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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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저희 학생들이 네. 그 질문을 잘 안 해가지고 네. 잠시만 기다려 봤다가 네. 질문하는 내용이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딜레이 돼서 죄송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잠시 대기해서 질문 사항이 없으면은 한 1분 정도만 기다려 봤다가 질문 사항이 없으면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학생들을 아마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교수님께서 방에서 나가주시면은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추석이 총 54명이 입장을 한 상태고 혹시나 저희가 영상을 녹화를 해놓은 상태인데 학생들 담임 선생님께 이 내용은 전달을 해드릴 건데 누락이 될 수도 있어서 본인이 참가한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셨다가
나중에 생기부 내용 내에 꼭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준비를 7월 17일 날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같이 들어와서 강의 내용을 잘 듣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 들어오셨던 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세상, 그리고 본인들의 진로, 본인들의 진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좋은 컨셉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만 오늘 강의는 온라인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면 되는 건가요?